보자. 자, 이제 그 주제 찾기지. 이제 주제, 여기 그 살쭉 보면, 이 글에 대해서 신문 기사문을 작성할 때, 자, 이게 지금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게, 첫 번째 했던 게 뭐지? 사실적 사고야. 사실적 사고가 중요하다 그랬지. 왜냐면 사실적 사고의 바탕 위에 뭐가 세워진다고 오늘 하고 있는 추론이나, 추론이나 비판적 사고. 어?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이 바로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신문 기사문을 작성할 때, 자, 신문 기사문, 기사문 작성. 기사문 작성할 때 항상 기사문은 두 가지, 주제, 네. 또는 표제, 네. 표제가 뭐지, 표제. 그리고 부제. 부제는 뭐야? 유연성, 유연성. 그러니까 핵심적인 걸 찾는 거지. 그러니까 핵심적인 걸 찾으니까 뭐야? 사실적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추론을 통해서 비판을 통해서 내용을 도출해낼 거야. 그러니 우리 그 예제 1번 봅시다. 예제 1번의 윗글의 논지에 부합하는 표제와 부제는 자 항상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그랬지? 뭐라 돼 있어? 논지에 부합하는 논지에 부합. 자 뭐지? 논지는 이 글의 주제야. 아,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지? 이 글의 주제물. 이 글의 주제물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야. 주제물을 묻는 거야. 자, 논지에 부합하는, 자, 부합하는 표제와 부제. 그러니까 이것이 표제와 부제. 그래서 이 논지에 부합하는 표제. 그래서 주제, 그 부연설명, 부제를.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끌어당겨 봅시다. 자, 지금은 사랑이가 또 우리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읽기를 독해 능력을 즐겨요. 그래서 지금 계속 독해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독해 능력을. 그래서 사랑이 요즘 책을 읽고 있니? 몇 페이지까지 읽었어? 70페이지? 좀 재밌었지 않았어? 아, 별로야, 아직까지? 자꾸 읽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이랬지. 그래서 고득점을 맞으려면, 그래서 이제, 그 책도 읽고, 이런 책이, 이게 뭐냐면, 이제 논설문이다. 이 논설문을 파악해내. 자, 그럼 봅시다. 먼저 18페이지. 1976년 미국의 수학자 아펠과 하케는 지도의 채색에 관련된 사색 문제를 증명했다. 첫 번째, 이제, 문단 봅시다. 자, 지도에 관련된 뭐야? 사색 문제를 뭐 했대? 사색 문제를 문제 증명. 그걸 밑줄 쳐놓으세요. 사색 문제 증명. 했어요. 사색 문제를 증명했어요. 자, 사색 문제가 한 세기 이상 수학자를 괴롭혀오던 문제로 어떠한 지도라도 네 가지 색만 있으면 지도상의 모든 지역, 국가, 도시, 군 등 구별하나 나타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문제이다. 뭐 이런 건 필요 없어. 첫 번째 문제는 핵심 줄 써, 밑에다가. 그 밑에다가 뭐라고? 사색 문제 증명. 이게 핵심이야. 이런 거를 끌어낼 수 있어야 돼. 나머지는 다 뭐 의미 없는 거야. 이 첫 번째 주제가 뭐다고? 사색 문제 증명이야. 두 번째, 그런데 아펠과 하켄의 증명에서 수학자들의 관심을 끈 점은 증명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증명이 이루어진 방법 동그라미, 방법이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방법이 중요한가 봐. 아직 방법이 중요한데 이게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어.
방법이 중요하네. 방법이 중요해. 자, 그 증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경우 대단히 많고 필요한 계산도 양도 엄청났다. 그들은 4년 동안의 집중적 연구를 통하여 약 10,000가지 기본적인 경우를 분석했으나 인간인 수학자가 그 모든 과정을 점검하기란 불가능했다. 자, 불가능 세모. 그지? 증명할 수 있는 건 뭐야? 방법 중에 인간이 증명은 뭐라고? 불가능. 증명은 인간의 증명은 불가능. 인간의 증명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결국 증명 과정에서 컴퓨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컴퓨터도 이를 해결하는 무려 1200시간이나 걸렸다. 그에 따라 증명의 결정적인 부분은 인간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게 되었다. 자, 여기 컴퓨터 증명, 컴퓨터의 의존. 그래서 뭐야? 방법이 뭐라고? 인간이 증명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컴퓨터에 의존했다. 컴퓨터도 얼마나 걸리고? 1200시간이나. 자, 컴퓨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것은 수리적 증명 개념이 바뀌어야 함을 의미한다. 밑줄 쳐볼까? 증명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바뀌니까 뭐야? 증명이 뭐도 바뀌어야 된다? 증명의 개념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 증명의 예, 개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방법에서 인간의 증명이 불가능해서 컴퓨터를 썼기 때문에 이제 증명의 개념도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제 증명에 무엇도 동원될 수 있다라는 거야. 컴퓨터도 동원돼야 된다. 그치? 자, 그래서 어, 현대적 컴퓨터가 개발된 이래 언젠가는 나타날 것을 예상했던 사건이 드디어 터진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거야. 방법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뭐야? 컴퓨터 의존해서 증명의 개념도 변해야 돼. 세 번째 본다. 당시까지 증명은 수학자가 어떤 주장의 진실성을 다른 수학자가 확인시킬 수 있는 논리적으로 견실한 추론의 일부였다. 이제 당시의 증명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잖아. 이런 증명이 있었대. 그런데 사생문제 증명은 거의 컴퓨터 의존해서 이루어졌다. 자, 그 증명을 받아들이려면 증명에 사용된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자의 의도대로 실행되었다고 믿어야만 한다. 하지만 처음에는 많은 수학자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회의적 세모. 자,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저 화면 다 보이나? 오케이, 오케이. 자, 세 번째 문단.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그래서, 어, 수학자들이 회의적. 자, 컴퓨터 증명했을 때, 뭐라고? 처음에는 어떻다고? 처음에는 회의적이래. 회의적이 뭐야? 회의적이 뭐야? 회의적. 그치? 부정적이다. 부정적. 부정적이다. 이게 가능해? 뭐 이런 거. 그래서 부정적. 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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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백. 자,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어요. 자, 그리고, 어, 어떤 수학자들은 컴퓨터에 얻은 결과가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이런 가정 사실을 손으로 점검해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수학적 증명을 간주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수학적 증명 아니다. 어, 증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다라는 의견도 있었어. 자, 이런 사람들에게 사생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그래서 뭐야? 이런 사람들에게 뭐야? 어떤 사람들?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사생 문제는 뭐야? 사생 문제는 아직 뭐라고 해결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미해결. 자, 이제 여기 문제는 안 나오지만 여기서 문제 낼 게 많지. 자, 이제 세 번째 문단은 그러면 이 주제를 강화하는데 세 번째 문단 되게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네 번째 문단까지 있지만 이 주제를 논지를 전개하는데 빼도 될 수 있는 문단 뭐야?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한 얘기지? 회의적이라며? 예, 그러니까 뭐야? 부정적이라며? 근데 이제 네 번째 문단 봅시다. 자,
이 증명이 처음 발표되고 10년이 지난 뒤까지도 증명이 사용된 프로그램에서 그 증명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주기적으로 나돌았다. 소문이 나돌았대.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컴퓨터가 더욱더 많이 사용됨에 따라 사생문제 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수학자는 점차로 줄었다. 아하! 뭐야? 컴퓨터가 사용이 이제 컴퓨터 사용이 여기는 안 나오지만 사용이 뭐 됐어? 많은 사람이 썼어. 대중화가 됐어. 대중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뭐야? 수학자들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자, 컴퓨터 이용도 뭐야? 컴퓨터 이용도 가능했다는 거. 컴퓨터 증명, 음. 컴퓨터의 증명도 뭐야? 인정하고 있다. 그지? 컴퓨터 사용 증명도 인정했다. 그래서 뭐야? 여기서 완전 대조죠. 인정. 그러니까 요거랑 뭐야? 대조, 차이점. 이렇게 해서 문제 나올 수 있죠. 세 번째 문단과 대조되는 문단이 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날 대다수의 수학자는 컴퓨터 출현이 수학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증명을 간주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마저도 변화시켰다는 사실. 그래서 뭐야? 이제 컴퓨터에서 대중화되어서 뭐야? 이제는 컴퓨터, 컴퓨터를 이용한 증명, 예, 뭐야? 여기 했죠? 인정하고 있다. 그 주제는 뭐야? 주제. 논진의 뭐 주제는 뭐겠어? 주제문은 뭐겠어? 자, 뭐지? 컴퓨터가 사생 문제를 증명했다. 그리고 그걸 인정했다.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그걸 그리고 옛날에 인정 안 했지만 지금은 인정했대가 아니라 결론만 얘기하면 돼. 결론은 사생 문제, 컴퓨터, 컴퓨터가 사생 문제. 그리고 부여는 뭐겠어? 이거지. 사생 문제를 컴퓨터 증명을 회의적이어서 나중에 결국 인정하더라. 이런 얘기가 쭉 들어가면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그거와 연결된 거 찾아보자 이거야. 자, 1번. 컴퓨터 수학계 난제 해결. 자, 맞죠? 난제 뭐야? 사생문제 증명. 난제지. 백렬코랑 사생문제 증명. 그지? 사생문제 백렬코라 증명했네? 자, 1번 맞네? 2번. 너 몇 번 했어? 5번. 사생문제 증명 성공. 수학의 새로운 발전 방향. 발전 방향 없어. 여기 어딨어? 발전 방향. 그래서 사생의 문제 증명. 증명의 주체가 누구야? 컴퓨터가 빠지면 안 돼. 그지? 컴퓨터가 들어가야지. 컴퓨터 사생 문제 3번 도 맞죠? 수학의 실용성? 여기 실용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실용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용적인 말은 여기 있어 없어? 없어. 뭐라 그랬지? 사실적 사고. 네. 여기 있는 바탕으로 끌어가야 돼. 2번 신비의 베일을 벗은 사실적 문제. 신비의 베일을 벗은 게 아니라 증명했다는 얘기죠. 수학 컴퓨터 능력이죠. 부여는 맞는데 능력이 아니죠. 컴퓨터 능력이 아니고 증명이 인정했다는 거죠. 컴퓨터 개가 이 컴퓨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 문제 증명에 대한 얘기죠. 답은 몇 번? 5번. 자, 이렇게 분석하니까 답이 보여, 안 보여? 잘 정확히 보이지. 그러니까 어떤 답이 보이냐면 둥그스름하게 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답이 보여. 그지? 어. 자, 이거 이제 다음에 이거 나오면 맞을 수 있겠지. 두 번. 근데 지훈 한 번 했는데 또 틀린 거야. 왜 틀렸겠어? 예, 해석이 안 됐어. 뭐에 대한 해석? 지문에. 자, 이거 다 썼어? 이거 써. 이거 아니, 그 아래에다가, 딱히 아래에다가. 사랑이 다 보이지? 네. 보이? 네.
다 썼어? 그러면, 어, 여기다가, 전체를, 전체적인 한 문단이잖아? 저 한 문단을 세 줄로 네가 정리해. 지금 이제 논술도 같이 연결해서, 이거,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보고하는 것보다 안 보고하는 게 편하겠지? 저거는 봐도 돼. 저런 건 봐도 돼. 이렇게 쳐다봐. 썼어? 쓴 거 읽어봐. 한국에서는 인간의 행동이다. 컴퓨터 공장에서 새로운 기능을 컴퓨터로 사용하다가 그치. 이제 딱 정리가 되지. 그러니까 네가 그거를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요. 그래서 이 지문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사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문을 잘 분석해내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이 문제 나오면은 딱 내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 자, 사진이. 자, 이것도 이제 동일한 건데, 이제 표제 부제.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니까 그거 좀 쉬워 보이지 않니? 그지? 한눈에 확 들어오지. 근데 이거를 그냥 문제 답만 풀고 하면은 자신감이 붙어져. 그래서 지문 하나하나를 잘 분석해야 돼. 선생님의 20년 노하우야. 바카스 맛있어? 바카스 몸이 안 좋지 않나? 모르겠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난 바카스 안 먹어. 더 안 좋은 커피를 먹네. 자, 그 다음에 얘도 봅시다. 자, 사진은 하나의 고립된 이미지다. 시간적으로 한 순간이 잡히고 공간적으로 일부분이 찍힐 뿐 연속된 시간이 이어진 공간이 그대로 찍히지 않는다. 현실이 현실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 한 사진은 결국 한 개의 이미지, 즉 영상일 뿐이다. 따라서 사진에 대한 이해는 사진이 시간적으로 분리되고 공간적으로 고립되어 현실과 따로 떨어진 곳에서 홀로 저를 주장하는 독자적 영상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이거 하나밖에 없어. 자, 세 번째, 영상일 뿐이다. 밑줄, 영상일 뿐이다. 그리고 그 밑에 현실과 따로 떨어져. 그 밑에 독자적 영상이다. 사진은, 자, 첫 번째 문단. 사진은 뭐라고? 사진은 독자적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상 그러니까 영상이다. 영상 그랬더니 우리 플레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 동영상 얘기하는 게 아니야. 동영상은 우리 자꾸만 동영상 하니까 근데 이렇게 딱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걸 영상이라고 영상. 그래서 우리는 자꾸 동영상은 뭐야? 움직이는 영상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영상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생각하면 돼. 사진은 딱 판에 박혀 있는 거지. 자, 저 프레임이 있지. 저기 영상이야. 하나의 상. 하나의 보이는 상이니까 영상이야. 자,
근대 사진은, 근대가 그런 데가 아니고, 근대 사진은 현실과 영상 사이에 벌어져 있는 이 틈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자, 현실과 영상 사이에 벌어진 틈 밑줄. 발견하지 못했다. 제목. 현실이 곧 사진이요, 사진이 곧 현실이라 생각했다. 현대 사진은 현실과, 자, 아까 근대 사진이지? 자, 근대 사진 동그라미, 현대 사진 동그라미. 현대 사진은 현실과 영상 사이에 벌어져 있는 틈을 발견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 틈을 정확히 보고 자기 나름대로 채색도 하고 두께도 만들어 활용한 것이 현대 사진. 이제 두 개 보니까 두 번째 문단에는, 자, 여기는 첫 번째 문단에는 사진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이걸 이제 정의를 얘기했다 그랬어. 두 번째 문단에는 이제 사진의 두 가지 종류가 나왔어. 뭐야? 근대 사진과 근대, 현대 이전을 근대를 알지. 그다음에 현대 사진이 있어. 현대 사진, 근대 사진과 현대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뭐라 해야 되냐? 근대 사진은 현실과 영상 사이에 벌어진 틈을 발견해 줘. 그지? 현실과 영상 사이의 틈을 뭐라고? 발견하지 못했어. 틈을 발견하지 못했어. 너네 학교 근처 문방구 나 없지? 근데 연필이는 어디 사? 응, 언제 사? 응, 응. 놀러 갈 때? 놀러 갈 때 생각나면 이거 좀 사. 이렇게 하면, 빨간 파랑 아니 쿠팡에서 주문해. 자, 현대사진. 현대사진 뭐라고? 현실과 영상 사이에서 뭘? 틈을? 틈을 발견했다. 뭐라 해야 되냐? 정확한 표현은 뭐라 돼 있죠? 어, 어, 틈을 발견했다. 틈을 발견했어. 요 차이야. 근대와 현대의 차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근대 사진이 현실 그대로 사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현실을 어떻게 사진으로 수용했는 것이가 유일한 문제였다. 근대 사진은 현실을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다. 간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야말로 사진이 포장해야 할 내용물로 간주하고 있었다. 사진이 현실 재현 스타일이라는 기본 구도 아래 작가의 사상의 감정을 표현하기 알맞은 현실을 골라 이를 영상한 것이 근대 사진이다. 따라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데 그들의 능력을 집중시켰다. 밑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데 능력을 집중시켰다. 영상 왜곡 물론 작가의 주관마저도 가능한 배제했다. 자, 여기서 앞에 쭉 설명했지만 대부분 뭐야? 대부분 따라서 이 다음이 중요해. 따라서는 뭐겠어? 앞에 거 쭉 설명하고 따라서 한번 결론을 내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이유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뭐야? 자, 세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 세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한 얘기야? 근대 사진의 특징이겠어. 근대 사진의 특징은 뭐래? 따라서 이 다음에 뭐라고 돼 있지? 그쵸? 그래서, 어디야? 어, 어, 눈이 나빠서. 따라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줘요. 그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어, 있는 그대로 줘요. 다른 뭘 넣지 않아. 뭐, 현대사진은 아니겠지. 예.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뭐 나오겠어? 당연히. 네 번째. 바로 현대사진이 나오겠지. 예.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읽으면서, 추론이 가능한 거야. 자, 이거 추론. 그죠? 추론이 가능한 거야. 자, 네 번째. 그에 비해 현대사진은 현실을 포장지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작가의 주관적 사선의 감정과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소재로 현실을 인식한다. 따라서 현실 자체의 의미나 가치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진은 현실을 묶여 떠나지 못하는 것은 대상이 없는 한 짝 찍히지 않고 실체로서 현실을 떠나 성립할 수 없는 사진 메커니즘 탓이다. 그러니까 현대사진은 현실 있는 그대로 아니라 현실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렇지만 현실을 떠나선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지? 요걸 바탕으로 해석한다는 거야.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작가의 주관적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 사물을 거치지 않고서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진이 추구하는 바가 현실이 제한이 아니다 보니 현대 사진 연출을 마음대로 하고 온갖 기법을 동원해 현실을 재구성. 자, 현실을 재구성. 예, 현실을 재구성. 자기의 감정, 사상 이런 걸로 재구성한다는 거지. 이런 거는 핵심적으로 잡아내야 돼. 네가 보면 다 중요하지. 해 보이지. 이런 거 잡아내야 돼.
현실을 재구성하고 있구나. 앞에 쭉 설명하는 게 뭐야? 아, 현실을 재구성하는 거. 거기다 사상감도 넣어서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이제 이런 게 딱 보여. 심지어 필름이나 인화지 위에 인위적으로 현실을 가는 현실을 성을 지워버리기도 한다. 현실이 왜곡하는 때는 것은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물에 정확히 재현해만 익숙해진 눈에 이런 현대사는 난해하게 만다. 그래서 뭐 재구성하기 때문에 현대사는 뭐야? 난해하다. 예.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문단은 결론이겠죠. 자, 사진에 대한 정의, 서론이죠? 네, 서론했죠? 그래서 사진에 대한 두 가지 사진을 비교했죠? 본론이죠? 이제 결론 들어가겠죠. 안 나오네. 네. 이러한 현대 사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창조적 사진 찍기에 필요한 것은 자유로운 노력. 아, 여기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창조 사진 찍기 밑줄 창조적 사진 찍기. 네, 창조적 사진. 당장 이거 주문해야 되는데. 자, 창조적 사진 찍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대? 자유로운 눈이다. 자유로운 눈. 자, 이는 작가에게 한정된 요구가 아니라 사진을 현실로 생각하는 수용자 쪽에서 고정관념을 또한 현대사진의 이해에 장애가 된다. 발신자 수신자 사이에 암호가 설정되기 위해서는 수신자 쪽에서도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로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사진 찍는 작가만이 아니라 누구? 작가와 독자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독자도 이런 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진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현대미술관 가봤어? 한번 나가봤어? 막 피카소의 그림 이런 거 봤지? 해석할 수 있겠어?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야. 그거를 그런 옛날 사진 저런 게 사진이잖아. 저런 뭐 그림이 저런 그림이잖아, 그지? 근데 막 그 피카소의 사진은 막 이상하죠. 사람 모양도 이상하고. 근데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자유로운 눈이야. 작가도 있어야 되고 독자도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 어? 그래서 아무리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작가나 수용자 고정관념 인식을 벗어날 때 현실과 영상 사이에 벌어진 커다란 틈이 보이게 된다. 뭘 벗어나야 돼? 고정관념과 고정관념 인습에서 벗어나라. 이게 창조적인 눈이겠지? 예. 그리고 비로소 그때 사진은 자기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현대 사진에 대한 이러한 척감을 그렇게 통과할 수 있다. 아, 이게 바로 현대 사진을 보는 눈이래. 예, 척감. 현대 사진을 보는 눈. 현대 사진을 보는 눈은 이렇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논지는 뭐야? 논지. 아, 사진을 어떻게 보는가? 사진은 뭐예요? 현대 사진을 보는 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 그런데 근대 사진과 현대 사진을 이렇게 근대 사진을 통해서 현대 사진이 어떻게 발전됐는가? 그러니까 뭐야? 사진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현대 사진을 이렇게 보는 거다. 정확한 주제는 이거야. 자, 그러면 1번. 창조적 사진 찍기. 이거 어, 맞아요. 근데 순간과 찰나를 보는 순간과 찰나는 아무 관계없죠. 현대사진의 과제. 아니, 과제가 아니지. 현대사진 보는 눈이 나왔잖아. 그 다음에 사진이 추구하는 세계. 세계는 나왔지. 근데 이건 주제가 될 수 없어. 사진 예술의 참된 출발. 아니고. 사진은 어떻게 변모했는가. 자, 이거는 정확한 주제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창조사진 찍기 원래 1번이 제목이 맞긴 하는데, 그래도 변모해온 거 얘기했지. 하고 있지. 그리고 뭐야? 외형적 모사에서 뭐야? 그냥 영상에서, 그냥 영상을 보는 거에서 뭐야? 내면 창조 세계로. 맞지. 그게 답은 6번? 5번. 그러니까 사실 5번이 정확한 답이 될 수 없지만 가장 가까운 답이 됩니다. 썼니? 다 썼어? 그럼 이걸 아까 맞춰. 세 문장을 써. 자, 그 문장을 써봐. 사진에 대해서. 우리, 뭐가 있어요?
많이 먹었어. 응? 이렇게, 응? 응? 읽어봐. 좋아. 좋아. 약간 부족하지만 좋아. 그지? 이제 이게, 이 내용이 한눈에 딱 들어오지? 이렇게 한눈에 들어와야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의미도 있고, 또, 다음에 또 나오면은 아니죠. 자, 마지막 20페이지. 자, 세 번째 거. 자, 표지 문제. 이제 3번. 풀어보시죠.
음. 몇 번? 네, 3번. 자, 이제 세 번째 문단도, 이제, 정확히 이제 답을 맞췄는데, 조금 쉬운 것도 있고요. 이제 정확히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 금방 답이 나와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문단. 고대 그리스인들은 모든 물질을 원자라는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미세한 구성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몇 종류 원자의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하여 이토록 방대하고 다양한 물질 세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채소 단위 개념은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고대 그리스인이 세웠던 물질과는 여전히 진리로. 자, 어, 물질과는 여전히 진리로 밑줄. 그게 바로 뭐라고? 원자. 그지? 고대, 고대 그리스인들의 최소 물질관, 그게 뭐라고? 원자다. 원자. 원자라는 물질관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걸 뭘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를 원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19세기 과학자들은 물질의 최소 단위를 생각하는 미세한 요소를 발견하고, 거기에 그리스인들부터 물려받은 원자라는 이름을 붙였다. 19세기. 그러나 이것이 물질의 최소 단위는 아니었다. 1930년대 이르러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는 구조로 된 복합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후로 한동안 물리학자들은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가 바로 그리스인이 생각했던 최소 단위, 즉 원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인들이 생각한 것이 이제 많이 밝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전자가 바로 몇 년도에 그랬다고? 언제 그랬다고? 그죠? 예, 1930년대. 1930년대에서 생각이 바뀌었어.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원자가 바로 뭐였다? 원자가 바로 뭐였다? 어, 원자가 전자였다. 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미지가, 개념이. 그러나 1968 스탠포드 선형 가속기 센터의 실험에 의해 양성자와 중성자조차 물질의 최소 단위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양성자, 중성자는 다운퍼크와 업퍼크의 명의 두 가지 입자들로 결합 이루어졌다. 것이다. 이후 물리학자는 더욱 강력한 기구를 발명하여 여러 개의 새로운 입자를 찾아냈다. 이후에도 최소 단위 여러 입자 발견. 점점점 최소 단위가 변경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변경되고 있다. 자, 도대체 자연계는 왜 이렇게 여러 종의 입자들이 있는 것일까? 각자의 입자들이 갖고 있는 각 질량들 사이에 외관상 아무런 규칙성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세 번째 분단은 만약에 논지 전개로 간다면 여기서 뭐가 했어? 질문, 그지? 의문을 제기했죠. 의문을 제기했어. 여기다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고려하면 의문이 더 커진다. 입자들 사이에 중력과 전기력, 강력, 압력 등이라는 네 가지 힘을 작용하는 이를 크기와 성질은 모두 다르다. 도대체 왜 이런 네 종의 힘이 존재하는 것인가?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굳이 쓸 필요 없이 뭐죠? 이런 물질의 최소 단위에 대한 질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뭘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응? 자, 이러한 의문을 해결할 만한 이론의 후보가 촉근 이론이라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문에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오겠어? 그치?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대답을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네 번째 대답이 나왔어. 뭐가 나왔어? 자, 해결할 만한 이론의 후보. 자, 이런 의문을 해결할 만한 뭐가 나왔대? 이론. 그게 바로 뭐다? 촉근 이론.
촉근 이론. 네. 이게 뭔지는 몰라. 슈퍼스트링 테올로지인데, 이게 이제, 촉근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개념을 막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 논지와 이 내용만 파악하면 돼. 그리고 이거 어려운 것들은 전부 다 뭐 해석 다 해줘. 친절하게. 네. 자, 이런 행위, 촉근이론 줄수 있어. 촉근 이론의 기본 개념은 모든 물질이 진동하는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뭐 나오지. 촉근이란 모든 물질이 진동하는 끈으로 돼 있어. 진동하는 끈. 모든 물질은 진동하는 끈으로 이루어져 있대. 오늘 유식해지네. 우리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사람아. 뭐, 이 상식이잖아. 과학 상식. 전문 상식. 촉근 이론 알아? 어? 촉근 이론, 아니, 애들한테 하는 촉근 이론 알아? 뭐야? 진동하는, 모든 물질은 진동하는 끈이 있대. 작은 물질에도 뭐 진동하는 끈이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게 촉근 이론이야. 어, 촉근 이론에 의하면 최소 단위의 끈이 진동하는 방식에 따라 겉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달라진다. 이 진동하는 끈이 있어. 이 끈의 진동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는 거야? 물질의 단위가 변경된대. 어? 얼마나 재밌니? 과학이지만 재밌잖아. 요 촉근, 자, 모든 물질은 촉근인데, 진동하는 끈이 있는데, 끈의 진동에 따라서 물질의 단위가 변경. 그러니까 봐. 원자도 그렇고, 원자도, 전자도 그렇고, 나중에 전부 다 중성자, 양성자 다 뭐야? 이 촉근 이론에 적용돼. 응? 다. 그러니까 그 끈이 움직임에 따라서 단위가 바뀐다는 거야. 따라서 기존의 물리학자들 발견해낸 입자들은 모두 진동하는 끈의 여러 가지 얼굴들 밑줄 쳐봐. 진동하는 끈의 여러 가지 얼굴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똑같은 건데 어떤 건 전자로 부르고 어떤 건 원자로 부르고 어떤 건 중성자로 부르고 어떤 건 양성자로 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거야. 사랑이가 있고 사랑이 머리카락이 있고 사랑이 눈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모양에 따라 달라진 거였는데 똑같은 거였는데 우리 다 다르게 봤다 이거야. 그러나,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네 종의 힘에도 그대로 작용된다. 예를 들어, 무거운 입자를 그 입자를 이루는 끈을 격렬하게 진동하고 있으면 가벼운 입자 끈이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진동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뭐야? 네 번째 문제는 촉근 이론이 있다. 촉근 이론은 진동하는 끈이다. 진동에 따라서 물질 단위가 변경된다. 쉽죠? 재밌죠? 얼마나 재밌어. 그거는 되게 재밌어. 근데 이렇게 재미있긴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집중하고 독해하고 머리를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뇌를 확장시켜. 그 뇌가 확장되면 다른 과목도 점점점 쉽고. 이렇게 재밌는 구조라. 그지? 이해 못하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거를 너무 쉽게 보는 거야. 모든 학문의 기초야. 우리 딸이 그랬어. 우리 딸 제일 참사는데 그냥 아빠 걔 국어 안 하네. 빨리 국어하라. 자기가 수학에는 삼수 수학을 하는데 수학이 요즘 엄청 재밌어. 근데 그때마다 원리와 논리를 이해하는데 언어 능력이 딸려서 죽겠어. 걔 언어 잘 나와. 언어 1, 2등급 나와. 그런데도, 응? 자, 안 하면 태양감자도 싫은 거야. 자, 이전의 물리학자들은 물질의 세세단위에 생각된 여러 가지 입자들 저마다 고유한 형태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치? 아까 그 얘기야. 다 다른 특성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치? 모든 물질이 다른 특성이라고 오해했다라는 거야. 이 촉분이론이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촉분이론은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 물질의 세세단위 끈들이 모두 동일한 존재. 그건 뭐야? 모든 물질은 뭐야? 동일한 존재인데, 앞에서 했던 거야. 동일한 존재인데, 뭐야? 촉분 이론을 통해서 알아냈어. 동일한 존재가 진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그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많은 끈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동하고 있는 이 우주는 하나의 웅장한 우주. 그래서 이 우주는 뭐야? 이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우주다. 그래서 뭐야? 이게 다 뭐야? 하나의 우주다. 하나의 우주. 그치? 이게 전체 주제는 뭐야? 뭐죠? 고대 그리스는 물질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소수단위가 원자라 그랬다. 그러나, 후면을 보니까, 아니다, 원자가 아니구나, 전자였구나, 그게 아니고 양성자였구나, 막 했는데, 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진동하는 촉근이론. 진동하는 끈이 있어서 그 진동에 따라 물질이 달라진다. 그래서 뭐야? 모든 물질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다. 하나의 물질. 그래서, 댓글에 홈페이지 소개하려고 했대. 1.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신기한 현상을 알기 쉬운 예와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신기한 현상은 아니죠. 그냥 물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과학은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학문에 부합되는 상호표현. 다른 학문이 여기 어디 있어? 그냥 과학이죠. 과학은 끝없는 의문을 품는 태도, 의문을 품는 태도에서 그래도 사실을 믿어왔던 것이 새로운 발견에 의해 부정되는 경우가 다반사를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 과학은 이러한 이 의문 때문에 뭐예요? 본질이 나온 거야. 그 답은 3번. 사회과학자들 중에 그들의 과학적 사고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은 한계에 있다고 동양의 철학에서도 해결책을 모습. 도개철이 여기 왜 나와, 그죠? 과학자 연구까지 같이 주는 게 그러니까 아니 얼토당토하는 거죠. 답이 분명히 팍 나오죠. 잘했어. 이거 처음 풀어보는 건가? 뭐야? 지난번에 틀렸었나? 그였나? 어서 오세요. 네. 자전거 타러 오셨어요? 새로운 자전거 어때요? 괜찮아요? 그게 훨씬 낫지? 네. 네. 또 이제 20분 남았는데 그래도 먼저 가세요. 오늘 보충 잘하고 오셨습니까? 네, 고생했습니다. 네, 이 사건. 우리 재미있는 비문학하고 있었어요. 덥죠? 잠깐, 한 5분만 쉴까? 힘들어? 힘들진 않지? 그럼 계속 하자. 자, 아이고. 21쪽 해봅시다. 이쪽. 자, 이번에는 뭐냐면, 교육의 개념과 유사한 것은이야. 개념과 유사. 이게 바로 추론 문제예요. 어떤 개념이 있어? 자, 오늘 보통 뭐 했습니까? 영어 했 재미없는 거 했네요. 사랑이도 보충해? 자, 추론은 뭐냐면, 아까 사실에 의해서,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어, 그것을 근거로 하여 추론해야 된다. 그냥 새로운 거 뭔가를 창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예제 1번 한번 해봅시다. 예제 1번, 그 기육과 관련해서 사실 보기를 본다. 예. 예, 우선 예제 1번만. 자,
이제 1번, 2번 다 해볼까? 잘 보니까. 1, 2번 다 해보세요. 이거, 다 했어요? 빨리, 천천히. 자, 볼까요? 갑시다. 자,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지문만 분석하면 답이 쭉 나오죠.
자, 예제 1번. 역사학은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인류학은, 다시. 역사학은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인류학은 인류 문화의 기원의 특징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 둘은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 인류학적 역사.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자, 인류학적 역사. 인류학적 역사학 정의를 얘기해요. 인류학적 역사. 이것은 역사학에서 옛날 사람들의 인식과 의식체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관심이 비롯된 학문으로 역사학과 인류학의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류학적 역사학은 다른 역사 소설을 어떻게 다른가? 고양이 대학사를 쓴 로버트 단턴의 연구 중에 그 성격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인류학 역사학을 나눴죠. 안 나와서 파란 걸 볼게요. 자, 그래서 뭐로 나눴냐? 역사학은 과거 연구죠. 역사학은 과거를 연구하는 거야. 그리고 인류학은 뭐야? 인류학은 뭐에 대한 거죠? 인류의 문화의 기원, 특질. 인류의 문화, 기원, 특질을 연구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그지? 하나가 되어서 인류학계 역사라고 하는 게 나온 거죠. 퓨전이라 할까? 학문이 이렇게 합쳐진 거죠. 기존 역사학자들이라면 이렇게 사소한 일상적 사건에 관심을 기울일 리 없다. 그러나 인류학적 역사학에서는 사건의 당시 사회적 상황을 알아보거나 당시 사람들 사고를 알아보는 참고를 삼고 있다. 이게 가지고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를 알아볼 수 있대요? 자, 인류학에서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 당시의 사회적 상황, 그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사회적 상황, 그리고 뭐야? 살고 있는 사고, 당시 사람들의 사고를 창구로 삼고 있다. 단턴 당시 인쇄공이었던 니콜라스 콩다가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고양이 대학살 사건을 역사의 범주로 끌어들인 것이다. 그래서 고양이 대학살이 역사적 범주로 들어갔다. 뭐야? 고양이 대학살이 역사적 범주에 들어있다. 이런 예를 들어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여기 문제는 안 나오지만 이거를 가지고 서술상 특징을 보면 어떻게 예를 통해서 뭐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예를 통해 주장을 강화하고. 자, 기억의 관점에서 기억은 뭐 인류학 역사학이야. 이게 인류학 역사학. 이 기억의 관점에서 자 이런 관점에서 이 기억의 관점 보기에 반응한 것으로 반응한 내용을 적절한 것은 전라도 부안에 살았던 한 사대부 집안은 10세기 전까지만 해도 아들, 딸 모두에게 재산을 분배했으며, 17세기. 예, 17세기는 조선시대죠. 어, 우리가 이제 남아선언사상이라고 했는 17세기에도 뭐예요? 아들, 딸에게 모두 재산을 줬죠. 재산 분배가 공평했다는 거죠. 재산 분배가, 예, 아들과 딸에게 모두 분배되어서 뭐야? 공평히 분배했다. 공평하더라,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죠. 남아선, 남자들은 넘어졌을 것 같은데. 또 제사도 돌아가면서 지냈대요. 다른 시집 가서도, 친정에 신주를 모셔다가 제사를 지냈다. 딸도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제사 지내는 집안은, 아들만 지내. 제사 지내? 그래서 지낼 때, 너 같이 지내? 그지? 오빠들만 지내. 요즘에 그게 남아있어.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야. 옛날에는 공평했다는 거야. 나중에 재산. 자, 분재기, 뭐, 재산의 가격대 충분히 나눠줍니다. 자, 넘겨봅시다. 그러면 문제. 자, 답은 몇 번? 사랑이 몇 번 했어? 어? 1번. 해서? 1번. 자, 봅시다. 1번. 자, 이제 틀린 사람이 내 학교 가서 아이스크림 샀는데. 알았지? 자, 누가 사줄까? 자, 조선시대 한 집안의 상속 양상을 통해 우리나라 상속제도. 자, 상속은 나왔지. 그냥 상속제도에 대한 얘기는 아니야. 제도는 없지? 예, 그래서 2번. 조선 중기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인간의 추구한 보편의 가치. 경제 상황 없죠? 예, 보편의 가치도 없어요. 한 집안의 일상적 기록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당시 민중의 궁핍함. 이거 어떻게 궁핍함을 할 수 있어? 나눠줬다는데. 조선 중기 경제 상황을 할 수 있는 기록을 통해 당시 사대부 누렸던 사회적 지위. 사회지위가 어딨어? 그냥 뭐 재산 자식이 분배했다는 거지. 사대부 집안의 일상적인 기록을 통해 조선의 남성 중사회를 보았던 기존의 역사적 인식과 다른 면이, 그지?
남성 중심으로 보았던 것이 지금 뭐야? 다르게 보고 있다는 답은 보고 있다. 그죠? 지금의,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다. 답은 보고 있다. 예제 2번. 자, 예제 2번. 자, 우리는 흔히 어떤 공간을 조각에 놓으면 그 공간의 외형만을 작품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의 조각이 특정 공간에 놓이면 그 주위 공간 모두가 조각의 영향권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조각가들은 왼쪽 작품이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인 부분에 뚫려 있는 부분, 그 형상 사이의 공간까지 단순한 빈 곳이 아니라 뭐야? 이걸 네거티브 볼륨. 자, 공간의 개념 뭐야? 빈 공간은 이 빈 공간은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뭐 하나의 공간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이거는 네거티브 볼륨이라. 네거티브 볼륨. 네거티브는 부정적이죠. 볼륨. 네. 네거티브 볼륨으로 보더라. 물론 작품 구성 요소를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빈 것도 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잖아. 우리나라에 무슨 우리 어, 학을 그린다거나, 난을 그린다거나, 뭐 하늘을 그리잖아. 하늘 이렇게 그리잖아. 하늘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여기 빈 공간, 여기가 하늘로 사람들이 알게 돼. 그치? 빈 공간이 비어 있는 게 아니야. 자, 음, 물질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공간의 전체에 새로운 기운을 창조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야? 물질과 공간. 그래서 뭐야? 물질과 공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상호작용. 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는 빈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 내가 와 이만큼을 해줬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그지? 우리 희사한테 돈을 이만큼 줬어. 이 정도면 얼마까지? 이 안에 5만 원짜리가 들어있어. 그럼 얼마까? 한 2억? 그 이 안에 2억이 들어있는 거야. 그런 공간이야. 자, 이게 이제 바로 뭐, 물질과 공간 간의 상호작용이요. 네거티브 볼륨이라 한다 이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있다. 공간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있다. 창조물 동그라미, 창조 동그라미, 상호작용 동그라미. 예. 이처럼 공간 창조 행위로 조각의 특질을 잘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 이른바 토르소의 팔다리나 머리 따위 절단된 왼쪽에 보이네 헬링고 절단된 인체 형상들. 그런데 토르소가 오늘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조금 한 분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 밑에 기대에 누운 인물이지만 팔다리 머리 없지만 다 뭐 그걸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죠? 자, 사랑이 몇 번? 2번? 이제 몇 번? 자, 볼까? 작품의 사실성을 높인 조형. 사실성은 아니지. 왜? 여기 공간에, 네거티브 공간이니까 뭐, 실제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사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뭐가 일어나는 현상이 1번은 아니고, 공간에 갖는 실용적 가치를 가지고, 실용적 가치? 실용이요, 실용. 응? 실제 쓸모 있는 거. 실용은 실제 쓸모 있는 거야. 어? 이건 실용이 아니지. 그냥 뭐 상상의 공간이지. 실용은 뭐야? 이 안에는 뭘 넣어야지 실용이. 뭘 넣을 수 있어야 돼, 실용이니까. 이건 주머니를 만든 실용이야. 그러니까 이게 실용적인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사랑이는 이런 개념 파악을 정확하게. 실용이 뭐야? 실제 쓸 수 있는 뭐 용도야. 실제 쓸 수 있어. 근데 이건 실용이 아니고 뭐야? 창조적 공간이야. 이건 예술적 공간이야. 예술적 공간, 창조적 공간이지 실제적 공간이 아니야. 자, 여러분 이제 개념 정리 잘해야 됩니다.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그 자체는 아니죠. 그 자체 독립은 아니죠. 이 안에 뭐야?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그 자체로는 아닌데. 네, 작가의 의도에 의해 형성된 조각 구성 요소이다. 작가의 의도. 작가의 의도가 뭐였죠? 작가의 의도가 다, 다 표현하지 않고 다 일일이 다 손가락, 발가락 다 그리지 않아도 이게 사람이라고 형성할 수 있는 작가의 의도. 작가의 창조적 공간. 답은 4번이죠. 작품 공간을 단순하게 구성하는데 필요한 장치. 단순은 아니지. 예, 그래서 뭐, 창조적 공간이니까 답은 4번이
자, 요런 문제, 이게 이제 추론 문제인데, 상당히, 이걸 바탕으로, 이 사실을 바탕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자꾸 연습하고 또 연습.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광고 안 되고, 모의고사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꺼주세요.